방덕은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여러 장수들 중에서도 개인의 무용으로는 단연 최상급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방덕은 대규모 전투에서 직접 적장을 베어낸 몇 안 되는 장수로 알량을 벤 관우에 비견될 만한 용맹을 지녔습니다. 또 그는 활솜씨까지 뛰어나 관우의 이마를 화살로 적중시켰다는 기록이 있으며 쏘는 화살마다 빗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여포, 태사자와 함께 고대 최고의 명궁으로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그는 일신의 무용으로 마등과 마초 부자를 섬겼고 충성을 다했지만 그 경력 때문에 훗날 위나라에서는 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행보는 보는 이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의심받던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사 삼국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백마장군이라 불리며 충절과 용맹을 상징했던 방덕의 전생애와 최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방덕은 젊어서부터 군의 관리가 되었고 190년, 193년에는 정동장군으로 있던 마등을 따라 반란을 일으킨 강족, 저족을 무찌르며 누차 공을 세웠기에 차제에 승진하여 교위가 되었습니다. 202년 여양에서 조조가 원씨 일가인 원담, 원상을 토벌하자 원상은 곽원, 고관 등을 보내 크게 북쪽을 우회하여 하동군을 공략하게 하였습니다. 조조는 종효로 하여금 관중에 여러 장수들을 이끌고 이를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마등은 한수와 더불어 서북부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는데 종효의 설득으로 결국 원래 동맹이었던 원상을 배신하고 조조의 편을 들기로 결심하고는 아들인 마초와 함께 방덕을 파견합니다. 방덕은 마등의 아들 마초를 따라서 평양에서 곽원, 고강과 대치하였는데 방덕은 군의 선봉이 되어 나아가 이들을 크게 격파하고 직접 곽원의 목을 베었습니다. 위략에 따르면 방덕은 스스로 수급 하나를 베었으나 그것이 곽원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사람들이 곽원이 죽었으나 그 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곽원은 종효의 조카였습니다. 방덕이 뒤늦게 와서는 활통에서 수급 하나를 꺼내자 이를 본 종효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방덕이 종효에게 사죄하자 종효가 말했습니다. 곽원은 내 조카이기는 하나 국가의 적이다. 어찌 경이 사과할 필요가 있겠는가. 방덕은 중랑장의 관위를 받고 도정후에 봉해졌습니다. 이후 장백기가 홍농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방덕은 또한 마등을 따라 정벌에 나서 양요 사이에서 장백기를 격파했습니다. 전장에서 늘상 적진에 돌격하여 적군을 격퇴하였으니 무용이 마등군에서도 수위였습니다. 이렇듯 방덕은 전장을 누비면서 항상 선두에 서서 돌격하는 용장이었으며 마초와 함께 마등군의 중추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마등은 나이가 들자 가족들과 함께 조조의 도읍인 업으로 이주합니다. 즉 조조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조조는 보답으로 마등에게 위위라는 지위를 주었는데 구경에 속하는 고위직입니다. 더불어 아들 마초를 편장군에 임명하여 양주에서 마등의 세력을 이어받도록 해줍니다. 이때 방덕은 마등을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마초를 섬겼습니다. 마등은 조조에게 귀부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억지로 귀부한 듯한 장면이 보이고 온전히 귀부한 것도 아니고 마초를 남겨 양주에 있는 자기 세력을 이끌게 했습니다. 이는 조정과 조조 세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도 양주의 자기 세력은 유지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게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마초는 조정에 있는 아버지와 일족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참뜻인지 양주에 있는 마씨 세력을 지켜내는 것이 목적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둘 다 이루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결국 마초는 한수 등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방덕은 당연히 그를 수행하여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조조가 위남에서 마초를 격파하자 방덕은 마초를 따라서 한양군으로 도망하여 기성에서 수비를 굳혔습니다. 이후 또 마초를 따라 한중으로 나가 장로를 따랐습니다. 마초전에 따르면 마초는 장로가 더불어 이를 도모하기에 부족한 인물이라 생각하여 내심 근심하고 번민했는데 유비가 성도에서 유장을 포위했다는 말을 듣고 은밀히 서신을 보내 항복을 청하고 유비군에 투항했습니다.
허나 마초는 이때 방덕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정사 방덕전에 따르면 마초를 쫓아 한중으로 간 이후에 방덕이 장로를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술만으로는 마초가 객장의 신분으로 함께 있다가 혼자 남겨져서 장로를 따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뒤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초는 장로에게 있다가 장로 주변의 신하들에 의해 견제를 받아 유비에게로 귀의하게 되는데, 이때 마초는 사촌 마대와 방덕의 사촌형인 방유 역시 데리고 갔습니다. 마초의 처자식은 장로에게 인질 형식으로 잡혀 있는 것을 감안해도 방유까지 마초를 따라간 마당에 방덕이 마초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방덕은 마초를 따르기보다는 한중에 남아 장로를 섬기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때 당시 마초는 가족인 아들 마추, 첩동 씨를 데려가지 못했는데 인질 형식으로 잡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조가 한중을 평정하니 방덕은 사람들과 더불어 항복하였습니다. 방덕의 무용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조조는 그에게 이비장군을 배수하고 관문정으로 봉했을 뿐만 아니라 시급 300호를 주는 등 크게 후대했습니다. 삼국지의 연의에 보면 방덕은 유수구 전투에 종군하여 송권의 부장인 진무를 격렬하게 합을 주고받은 끝에 무찔러 무공을 세웠다고 나오지만, 정사에서 방덕은 유수구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으며 진무도 이때 죽은 것이 아니고 방덕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위계 등이 완성해서 모반하자 방덕은 수하를 이끌고 조인의 부장으로 조인과 더불어 완성 공략에 나서 이 둘을 참하고 그대로 남쪽으로 진군 번성에 주둔하다가 관우가 쳐들어오자 관우를 토벌했습니다. 삼국지의 연의에 보면 관우를 공격하러 갈 때 방덕은 주변으로부터 방덕의 이전 주군인 마초가 총나라의 5호 대장군으로 있다며 여차하면 배신 가능성이 거론되자 자신의 충의는 조조에게 있다며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관을 메고 출전했다는 식으로 더 장렬함이 강조되는데, 관을 매는 것은 창작된 묘사입니다. 신참이라서 장군이 숙장 우금 부장이 방덕이 되었으나 두 사람의 사이는 좋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정사에서 방덕은 우금의 부장이 아니라 조인의 부장으로 출전했습니다. 아마도 항복한 우금과 대비시키기 위해 우금 휘하로 그려진 듯합니다. 어쨌든 정사를 보면 번성에 있던 여러 장수들은 방덕의 형이 한중에 있었으므로 이를 의심하였습니다. 게다가 방덕의 옛 주인 마초가 유비에게 항복했으니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덕은 억울했던지 거듭 말했습니다. 나는 구군을 입은 몸이니 죽음으로 의를 다하겠소. 내가 직접 나서서 관우를 치고자 생각하고 있소. 올해 안에 내가 관우를 죽이지 못하면 관우의 손에 죽겠소. 이후 직접 관우와 교전하여 관우를 노리고 화살을 날려 그 이마에 적중시켰습니다. 그 무렵 방덕은 항상 백마를 타고 다녔으니 관우의 군중에서는 그를 백마장군이라 부르며 모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후 우금이 7군을 이끌고 구원을 왔고 조인은 방덕을 번성에서 북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주둔시켰으나 10여일 계속된 비에 한수가 범람하여 번성의 평지는 6장 정도 수몰되었습니다. 방덕은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제방에 올라 물을 피했습니다. 관우가 배를 타고 이를 공격해왔는데 큰 배에서 사방으로부터 제방 위에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방덕은 갑주를 몸에 두르고 활을 잡고 나섰으니 쏘는 화살마다 빗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군 동영, 부곡장 동초 등이 항복하려 하였으므로 방덕은 그들을 붙잡아 베어 죽였습니다. 일출 시부터 전력을 다하여 정오가 지나도록 싸웠으나 관우의 공격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방덕이 가진 화살이 다 떨어졌으므로 도검을 쥐고 단병 접전을 벌였습니다. 방덕은 독장 성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양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사는 절개가 꺾이면서까지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니라. 방덕은 마카의 장수 1명, 505장 2명을 거느리고 활을 당기며 작은 배에 올라 조인의 진영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물결에 배가 뒤집혀 활과 화살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복한 배에 매달려 물속에 있던 중에 관우의 포로가 되었으나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관우가 말했습니다. 방덕, 그대의 형 방유는 한중에 있고 옛 주인 마초도 촉을 섬기고 있으니 함께 촉을 섬기지 않겠는가? 이에 방덕은 관우를 질책하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어찌 항복 따위를 논하느냐? 위왕께는 정병 100만이 있으며 위의를 천하에 떨치고 계신다. 내 유비 따위는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대적이나 가능할 줄 아느냐? 나는 나라를 위해 귀신이 될 생각이니 적의 장수 따위가 되지는 않을 셈이다. 이에 화가 폭발한 관우는 도부수에게 일러 방덕을 참수하라 명하였습니다. 조조는 이를 듣고 슬퍼하며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금전에 따르면 우금은 투항하고 오직 방덕만이 저리를 굽히지 않고 싸우다 죽었습니다. 조조가 이 일을 듣고 오랫동안 슬피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금을 30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위난에 처하자 오히려 방덕보다 못하리라는 것을 어찌 짐작했겠는가. 조조는 그의 두 아들을 여루에 봉하였습니다. 조조가 죽은 후 조비가 왕위에 오르자 방덕의 묘에 사자를 보내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 책 사령의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전장에서 과감하게 나갔으며 곤란을 뛰어넘어 공명을 날렸다. 명성은 당시에 차고 넘쳤으며 의로운 마음은 고금에 높았다. 과인은 이를 애달프게 여겨 시호를 장우라 내린다. 또 아들 방해 등 4명에게 관내 후에 자기를 내리고 소령을 각기 백호로 하였습니다. 방해의 용렬함은 아비의 버금갔으니 관이는 중의장군까지 올랐고 여루에 봉해졌습니다. 관우전 주석에 따르면 방덕의 아들 방해는 종의 등해를 따라 촉을 정벌했고 촉이 격파되자 관씨 일가를 모두 멸족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실로 2대에 걸친 무시무시한 스케일의 복수극이었던 셈입니다. 촉기에 따르면 종에는 촉을 평정한 때 전후에 북과 피리를 울리고 방덕의 유체를 맞이하여 조문하고 업에 보내 장례케 하였는데 묘 안의 머리와 몸이 마치 산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배송지는 방덕은 번성에서 죽었고 조비가 즉위한 뒤 다시 사자를 파견해 방덕의 묘소에 이르게 했으니 즉 그의 시체는 촉에 없었고 이는 왕은의 헛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까지 방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